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책을 그냥 단순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하고 혹은 핵심 내용이 있으면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실제로 현직 교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류영창 선생님이신데요. 교사를 위한 마음 공부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2장은 이 관계를 맺을 때 잘 맺으려면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마음,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 있는 아주 깊이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2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에는 그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가 너무 많죠. 그래서 힘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업무를 줄일 수 있냐. 이것도 심리학적인 그 분석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머릿속에 생각만 많아지고 또 힘들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런 오히려 실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4장. 그래서 1장은 관계, 2장은 마음을 키우는 거, 세 번째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심리학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행동으로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게으르지 않게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고 직접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냐 이런 내용으로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을 당연히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 의미가 있겠죠. 그냥 여기에서 하나씩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1장에서는 관계의 형성은 잘 하려면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점화 효과라고 합니다. 점화 효과. 이 점화 효과는 요 점자가 요 화자는 뭐 불화자죠. 이 불화자인데 이 점자가 뭐냐 하면은 점을 찍는다 할 때 그 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는 이 흑자 있죠. 흑. 검을 흑. 이 검을 흑자에 이게 점령할 영자거든요. 점령하다라는 뜻인데 검은색이 내 마음을 점령할 때 점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이 하나 찍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얼굴에 집중될까요? 아니면 이 점에 집중될까요? 이상하게도 점에 집중되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도 물론 마음이 이제 우리 뇌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과에 있어서의 이 마음에 하나의 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을 들었거나 나도 모르게 실수했던 어떤 말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른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 말에 집중되죠. 여기에 초점이 되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이 다음 말이나 생각은 여기에서 출발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의 문맥적인 전반적인 거를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노래도 있잖아요. 트로트 가수의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지우고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원래 진짜 잘하는데 대충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점, 실제로 이 점화 효과라는 것은 실제로 내 머릿속에 어떠한 그
점을 하나 찍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내 머릿속에 전부 이렇게 내 머릿속을 점령을 해서 뭔가를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를 인식하거나 뭔가를 바라볼 때나 아니면 뭔가를 들어서 이해하는 이런 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점화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도 그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프라이밍 이펙트. 이 프라이밍 이펙트 하는데 여기서 이 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옛날 분들이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옛날 분들은 프라임 사전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프라임 사전은 본질, 뭐 최고,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보통 옛날에는 암기를 했죠. 프라임 그러면은 본질 최고다. 그래서 뭐 최고의 사전을 해서 프라임 사전이고 또 에센스 사전 뭐 이런 것도 기억나실 텐데. 그런데 이게 프라이밍 이펙트 할 때 이 점화 효과라는 영어에서의 프라임은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얘가 뜻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They had been primed with good advice.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여기 prime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prim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바로 뭔가를 준비하게 하다. 무엇을 대처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어떤 조언을 듣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준비를 충분히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것이 탁 들어오면은 그 단어의 실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준비, 태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점화 효과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마중물 효과라고 하거든요. 마중물은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펌프처럼 생긴 곳에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리 그 물을 주는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잠깐 물을 한 바가지 퍼서 팍팍 올리면은 이 압력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도 같이 팍 올라와가지고 쏟아지게 만드는 이 마중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프라이밍 이펙트, 점화 효과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서로 상대방에게 주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말부터 뭔가가 계속 이어나가고 그 말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좀 지우고 이 책에서는 어떤 실험이 있냐 하면은 존 바그라고 읽어야 되겠죠. 존 바그. 이 교수님께서 사회심리학자신데요. 이분이 뉴욕대학교, 뉴욕에 가야 되는데, 제발, 동남아시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10번 갈 것보다는 한 번 선진국을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직 늘 하고 있는데, 뭐, 동남아시아든 어디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뉴욕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이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 그룹, B 그룹, C 그룹 나누는데 여기서 이 B와 C 그룹한테는 그냥 일반 카드들을 줍니다. 일반 카드를 그냥 대량으로 줍니다. 대량으로. 엄청 많은 카드를 주고 또 A한테는 이제 다른 카드를 줍니다. 이 A가 바로 실험군이에요. 이게 여기는 대조군이죠. 이 A군한테는 어떤 카드를 주냐? 다른 카드를 주는데 이 카드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은 여기는 늙은 뭐 은퇴한 뭐 주름진 뭐 이런 노인과 관련된 에이즈드라 그래서 이제 노인과 관련된 카드를 가지고 이쪽에 또 카드를 주고 이 카드를 문장을 이렇게 네 개로 하나, 둘, 셋,
4개 카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요 하나의 문장을 만들으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런 카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이 A, B, C 군들은 이 카드의 의미를 자기들이 만들면서 자꾸 익히게 되겠죠. 이럴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이 실험 끝나고 나서 뭘 하냐면은 요거 실험을 했던 이 장소 있죠. 이 장소에서 복도 끝에 있는 다른 강의실로 이동할 때 이들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예. 이 다른 강의실로 이동할 때 이 사람들의 이 velocity, 그러니까 이 학생들 A군, B군, C군의 학생들의 이 이동하는 행동의 속도를 봅니다. velocity, 속도를 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보거든요. 놀랍게도 이 A군, 실험군의 이 A군의 학생들의 이 동작, 걸어가는 동작이나 이런 모습이 놀랍게도 이 노인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 카드를 계속해서 학습한 그 시간이 놀랍게도 천천히 노인처럼 걸어가는 행동을 유발하는 걸 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실험,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실험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게 바로 1장, 사람들 관계에서 도대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아야 이 관계 형성을 오랜 시간 동안 잘할 수 있냐. 어차피 학생들과의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동료 교사들하고도 관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 주고받는 이런 말들이 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그대로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참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배려심이 뛰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쓰면 놀랍게도 이 관계 안에서 그런 단어들이 뭔가가 계속 오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서로 그 말들을 더 지키려고 하고 그 말들을 더 마음속에 담아둬서 행동으로 이동하게끔 뭔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프라임 이펙트가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하나를 예를 들자면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 2장에서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라는 내용의 심리적인 적용과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가면 증후군에 대한 설명과 이 적용들이 좀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가면 증후군은 영어로 imposter syndrome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imposter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가면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웃고 있고 눈 있고 이제 코 있고 이렇게 가면이잖아요. 나는 여기 있지만 이 가면을 쓰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인관계를 해 나가는 모습에 있어서 내 마음은 뒤에 숨겨져 있고 이제 다른 내 마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내 마음을 보여주고 드러날 수 있는 거는 눈, 얼굴 표정, 어떤 그 얼굴의 근육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가면을 써서 즉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잖아요. 가짜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신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기치는 그 사람들의 사기꾼 심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왜 나왔냐? 실제로 선생님들이 자기 마음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척 심지어 내가 잘했는데도 분명히 자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칭찬이라는 이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심리죠. 이 한국 심리에서는 자랑하면은 이거는 겸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 심리의 참 단점이 유교 사상에서 오는 문화들이 있죠. 뭐 자랑하면 안 된다, 드러내면 안 된다, 참아라. 자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운이다, 운.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아유, 운이 좋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자기 마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상당히 선생님들조차도 선생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내 감정에 대한 성장은 사실 더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이 번아웃, 이 번아웃은 1970년대에 그 허버트라고 허버트 이 정신과 의사분이신데 1970년대에 허버트 프로이덴버그라고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는데 이거 꼭 안 쓰면 또 모르는 거라고. 그 프로이덴버거, 이게 햄버거 할 때 버거입니다. 버거 실제로 프로이덴버거,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라는 이 정신과 의사분이 이분이 이 번아웃이라는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요 용어를 실제로 증명하고 그 논문을 쓰고 해가지고 이게 그 1990년대에 WHO에서 이게 직장인들의 어떤 그 번아웃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전 세계의 표준 질병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ICD인데 여기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구에서 정한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분류표, 이거를 써놓은 책을 ICD라 하고 여기 11버전에 사실은 이게 번아웃 신드롬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간 거죠. 그만큼 인정받은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 내 마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자꾸 오히려 눌러버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감정인데 내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 마음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번아웃이라는 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정식 명칭은 우울장애죠. 우울장애. 실제로 번아웃에 걸리는 사람들이 우울증은 걸리죠.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번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번아웃은 무기력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울증은 이 무기력이 우울증의 일부의 증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항목은 총 9개의 기준을 가지고 우울증이다, 우울장애다, depression disorder라는 진단을 하는데 1번, 2번을 보면은 2주 이상 우울해야 됩니다. 또 2주 이상 아무 거에도 관심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약간 이 사람의 정신적 우울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에 해당돼요. 이거는 어노렉시아 같은 거식증이나 아니면은 뭐 인썸니아 같은 불면증이나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이 무기력증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일부인 거죠. 물론 이제 번아웃이 심각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우울증에 걸리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왜 힘들어지고 하냐, 바로 이 가면증후군처럼 내 감정을 이렇게 감추고 내 감정을 충분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어쨌든 핵심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이 있고 문맥이 있어야지 내 감정도 형성된다. 또 그런 관계들이 잘 형성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선생님들끼리, 동료 선생님들끼리도 이렇게 감정을 잘 서로 드러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1, 2장의 연결성에 상당히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그 곰돌이푸 행복은 뭐 매일 있습니다라는 그런 책의 문구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문구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이 책의 109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강은 알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을요. 삶은 끝이 없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길은 한참 남았으니 사소한 일로 끙끙대지 말고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요 라는 이 말이 2장에서 지치지 말고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길게 보면서 충분하게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입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은 그 업무를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줄일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악력기 실험이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실험 다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악력기 실험이라는 거를 로이 그 바우마이스터, 이것도 다 써드릴게요. 이게 또 안 쓰면 또 모르는 거라고 다 알아요. 이 바우마이스터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악력기 실험을 합니다. 악력기 병원에 가면은 내 몸에 이 근육 대사량이나 이런 것들,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악력으로 한 번에 다 나오죠. BMI 지수까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악력기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그 실험 참가자들한테 처음에 다 온전하게 힘을 다 있는 사람들을 다 먼저 악력기를 실험을 합니다. 악력기를 원래 잘 그리는데 대충 그린 거 원래 진짜 잘 그려요. 잘 그리는데 이런 악력기를 막 해요. 악력기를 하고 어떤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악력기를 사후 검사로 이걸 또 이제 악력기를 했을 때 어떤 실험을 하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세 그룹으로 여기도 나눠요. A군, B군, C군. 이 A군, B군, C군한테 자기 감정을 충분하게 마음대로 표현해라. 감정을 형성하게 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A는 마음껏 표현해라. 근데 여기는 표현하지 말아라는 어떤 지시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C한테는 표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실험군이에요. 이 C가 실험군이고 여기가 이제 대조군이 되겠죠. 이 A, B에 비해서 C, 뭔가가 실험을 한번 정확하게 해본 거죠. 이 C는 표현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떤 모습이 있을까? 놀랍게도 이 C 그룹은 악력기 다시 하는데 힘이 거의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보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자아 고갈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감정 표현을 잘 해야지 자아가 고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이 자아 고갈, 에고 디플리션, 이 자아 고갈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무도, 즉 3장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능력도 결국에는 내 자아 통제력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어떤 것을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어쨌든 내 감정, 자아에 대한 이 통제력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고갈되니까 결국에는 업무를 하려고 하면 자꾸 쌓아두는, 업무를 하지 않고 미뤄두는 그런 게으름이나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로 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깊게 읽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4장에서는요. 네, 이제 요 4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심리학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피크
and rule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용어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점에 도달했다 할 때 정점, 그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종점이죠. 종점 규칙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죠? 아이고 이런 종점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해서 유명한 분이시죠. 이것도 영어로 다니엘 카너먼, 여기 H가 봐야죠. 카너먼. 이분은 여기 책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생각에 관한 생각, 이런 책. 그러니까 생각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요게 이제 그 생각 잡음. 물론 이제 노이즈라는 이름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생각 잡음이라는 개념으로 이 책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hinking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생각해부라는 책도 쓰셨고, 그 다음에 그 웰빙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행복이 뭐냐, 이런 과학에 대한 부분을 쓰신 분이죠. 그래서 다니엘 카네먼은 뭐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이 책이 몇 장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뒤에 참고문헌 다 빼면은 한 6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아주 근거가 확실한 책만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은 그 내시경 있잖아요. 엔도스코피라는 이 내시경을 보는데 환자들의 고통치를 한번 봤어요. 어떤 고통치? 여기 이제 시간이 그 내시경을 하는 시간이 긴 환자들과 내시경을 짧게 했을 때 이 고통치를 보는데, 이 고통이 시간에 따라서, 아니 당연히 자 A 환자가 있고 B 환자가 있으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치는 당연히 정량으로 봤을 때는 크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짧게 내시경을 했으니까 고통치는 이만큼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이만큼 이렇게 있을 거죠. 그러면 양으로 봐도 이분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다. 오래 했으니까. 라고 했는데, 실험 결과 놀랍게도 이분들이 훨씬 더, 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라는 설문조사를 다 하니까 이분들이 훨씬 더 고통이 높았다고 답변이 다 나와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게 바로 핵심인데, 이게 피크 앤드 룰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마무리, 이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은 최고치에서 끝났냐, 아니면은 끝날 때쯤 끝날 때에 낮은 상태를 지속할 때에 내가 이 상황을 마무리했냐, 아니면 높은 상태의 상황에서 이 내시경을 끝냈냐에 따라서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내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피크에서 했냐 아니면 엔드에서 했냐 라는 것에 내 머릿속의 고통의 정리가, 룰이 다른 거죠. 이거를 바로 피크 앤드 룰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정점 종점 규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여기 책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자, 오전과 오후의 생활 중에 내 업무나 또 학생들과의 생활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어디에 해야 될까요? 앞쪽에 다 몰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후에는 최대한 쉬운 일들만 하고 생활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피크 앤드 룰에 딱 맞죠. 만약에 이걸 뒤로 보내면 마무리 퇴근하는 시점에서 엄청 어려운 일을 하고 끝내면 하루 힘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쪽에 하고 쉬운 일을 오후에 쭉 보내면서 퇴근할 때는 오늘도 괜찮았어
라는 심리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활을 할 때 어떤 부분의 일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가 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피크앤롤이 이 책에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규칙을 잘 따라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또 현장에서 그 현직 교사로서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직접 이 글을 심리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에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책을 여러분들도 꼭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 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 또 공교육, 사교육 선생님들이 다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책 소개가 조금 의미가 있으길 바라고, 다음에 다른 책도, 또 의미 있는 책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는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 드리지만은, 자기 마음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제가 독서 심리 지도사 과정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꼭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